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일본사 전공하는 박훈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연구소에서 동양사학과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아시아 동양이라는 개념이죠. 이 두 용어가 어떤 역사적인 경위를 거쳐서 쓰여져 왔는지 한번 역사적인 경위를 살펴보자 하는 게 이번 강의고요. 먼저 아시아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아시아는 그죠? 고대 그리스에서 에게 동쪽에 그냥 막연한 어떤 지명을 가리킬 때 아시아라는 말 쓴 거죠. 그러니까 나 말고 전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잔여 개념이라고 합니다. 나 말고 전부.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중외 문명 이런 말 써요. 중국과 바깥 외국. 이것도 외라는 게 잔여 개념이죠. 중국이 자기만을 표시하고 나 그리고 the rest라는 뜻의 중외.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개념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잔여 개념에 불과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념이라는 게 실체가 없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개념이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체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구성해가는. 그래서 아시아는 구성적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 연구소도 아시아 연구소라고 버젓이 쓰잖아요. 또는 아시안 게임. 그죠? 지금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한일 월드컵 때, 3, 4위전인가요? 그때 한국 관중들이, 붉은 악마들이 매스게임으로 프라이드 오브 에이시아라는 거를 관중석에서 크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고 많은 아시아인들, 인도인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 개념도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던 것이 차후에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적 개념이기도 해요. 아시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교토대학에 계셨던 야마무라 신이치라는 선생이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상적인 실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아시아를 사용할 수 있다. 방법적 개념이죠.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거. 이 야마무라 신이치 선생 책은 이 책은 아니고 좀 축약본이 다이제스트판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아시아란 말도 많이 쓰죠. 동아시아. 이거는 사실 2차 대전 하면서 미국의 지역학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만든 개념이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도 사후에 구성적인 개념으로 화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든가 요즘 또 동아시아 축구 경기도 있죠. 그런 식의 또 개념을 함축해 나갑니다. 동양이라는 건 뭐냐? 동양. 이 아시아가 옛날 서유럽에서 나온 개념이라면 동양은 일본인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동양은. 그래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서양, 그죠? 동서양 각국이 이러잖아요. 그럴 때 서양은 뭔지 알죠? 웨스턴 유럽, 특히 웨스턴 유럽. 근데 러시아나 헝가리가 서양이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또 동양은 뭐냐? 동양, 한중일, 베트남, 인도. 그러면 이슬람 국가들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양이에요? 혹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불충분한 개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동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썼냐면 막연하게 한문, 유교, 불교를 공유하고 조공책봉 체제,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를
갖추었던, 그걸 국제 질서로 삼았던 어떤 지역이라는 의미로 이 동경대 교수였던 니시지마 사다오라는 분이 1950년대, 60년대에 이런 동아시아론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암암리에 생각하면서 동양 혹은 동아시아란 말을 써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애매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베트남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몽골이나 티벳은 뭔가? 몽골이나 티벳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또 인도는 뭐 유교나 한문에 해당 안 되고 조공책봉 체제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비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동양사학과 혹은 서양사학과에도 이름이 버젓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동양사학과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영문명으로는 Department of Asian History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 사학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학과로 바꾸자 그랬는데, 그러면 서양사학과는 어떻게 되냐? 동양사학과만 없어지면은, 그렇죠. 동양이 있어야 서양이 있는 거고 서양이 있어야 동양이 있는 쌍개념이죠. 독립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쌍개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명칭 변경이 한층 곤란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심지어는 일본 도쿄대학은 동양사학과라는 거 없앴어요. 없애고 일본 사학과 혹은 동아시아 언어문명 전공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국사학이라는 게 일본에서 어떤 일본 민족주의의 현창의 도구로서 만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국사학과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은 일본 사학과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국사학과라는 명칭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명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인들의 세계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일본인들은 보통 화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으로 치면 일한이죠. 일한. 화라는 게 일본을 가리키니까 일본과 중국, 그러니까 자기와 중국을 이렇게 대치시켜 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을 제외한 일본의 서쪽 지역,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을 카라라고 부릅니다. 카라. 그래서 카라라는 말은 일본 말에서는 외국 뭐 이런 뜻도 되고요. 혹은 중국도 되고요. 한국도 돼요. 한국도. 이게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바다 건너 서쪽에 있는 지역들, 약간 그 문명 지역, 시빌라이제이션 된 지역이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명칭이고,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세계를 3구분을 합니다. 진단, 중국, 천축,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본조, 일본이라고 하는 이 3국관이죠. 3국관, 세계를 3국관, 세계로 나눴다. 아직 서양이라는 건 등장하지 않죠. 이 일본인의 세계인식을 급속하게 확산시킨 것은 마테오 리치 아시죠? 명나라에 와 있던 그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고녀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입니다. 1602년에 만들어졌는데, 고녀라는 것은 세계라는 뜻이고 만국은 뭐 아시죠? 고녀 세계 만국 전도다, 지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의 지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매우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한반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지리의식의 확대에 바탕을 해서 근세라는 건 이제 그 도쿠가와 시대를 주로 말하는 거죠. 이 근세 일본인들의 세계 인식이 더욱 확장되고 정교해지는 거죠. 그걸 대표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뭐 이름이 좀 어렵죠? 여기도 화한이 나오잖아요. 화한 삼재 도회 또는 체람이연, 서양 기문, 서양이란 말이 드디어 등장하죠. 화이 통상곡 이런 책들. 주로 17세기, 18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이런 책들이 근세 일본의 세계인식을 대표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테오 리치가 구분했던 세계의 지리적 구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 지리적 구분이 이때 17세기 초엽에 이미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아란 말이 이제 일본인들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아시아라는 게 뭐고 우리 일본이 아시아에 속해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아시아라는 건 그냥 지도상의 구분법이지 그 아시아가 뭔가 하나의 일체성이 있다, 내실이 있다, 실체가 있다 라고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죠. 이때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시아 연구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연구할 대상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일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다만 이런 지리적 범주가 가져온 효과는 뭐냐 하면은 중국 중심의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게 됐다. 이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큰 땅이긴 하지만 나라가 좀 딴 나라에 비해서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 일부죠. 세계 일부예요. 또 러시아라는 나라는 더 크고. 이러니까 중국이 미들 킹덤이라고 하더니 중앙이 아니구나. 지구는 둥글고 대서양을 여기 가운데 놓고 보면은 중국은 극동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싹 트면서 중화주의에 대한 도전 같은 것들이 이 지도에서 비롯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중심성. 그래서 중국이라는 게 애초에 미들 킹덤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이나 자기가 맘만 먹으면 자기가 잘만 하면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화이동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조선도 여러분 같은 시기에 조선 중화주의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청나라 여진족이 중국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명나라의 중화는 망했고 그 명나라의 중화를 계승한 조선이 이 세계 중화다 이렇게 주장했죠. 조선 후기에.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가 중화일 수 있다. 중국이 반드시 중화는 아니다. 라고 하는 물론 뭐 일본이 명을 계승한다 이런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중화의 내실은 다르지만은 중화를 자기한테 전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근세에 조선, 중국 혹은 심지어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체성이 없고 공허한 밖에서 주어진 이러한 아시아 개념이 공허함을 넘어서서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어떤 실체를 갖기 시작하는 것, 실체를 구성해 나가서 그 아시아를 정말로 정치, 문화, 군사적인 하나의 지역, 경역으로 만드는 경역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메이지 유신 이후, 특히 1870년대,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동양이라는 말은 20세기 초엽에 들어와서 실체를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기존의 연구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읽어보시라고 했던 그 제 논문의 논지는 그런 실체화가 경역화가 이미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가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전 막말 단계, 막부 말기, 막말 단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한 거고 그 증거가 되는 사료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와타나베 카잔의 재고 서양 사정서 1840년대에 쓰여진 글인데요. 이걸 보면은 와타나베 카잔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대주 가운데 아시아, 유럽은 산과 호수로 가로막혀 있을 뿐이어서 한 주라고 해도 될 지세이다. 우리가 지금도 유라시아라는 말 쓰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주는 인민이 다른 주에 비해 뛰어난데
아시아 40도 이남의 땅은 더욱 뛰어나서 40도 이남이면 어딘지 알겠죠? 우리 38선 아니까 북한은 안 들어가고 여러분은 여기 들어가네요. 40도 이남의 땅은 더욱 뛰어나서 태고 쪽부터 교화가 행해지고 문물이 왕성했다. 이 지역은 황국, 자기네를 벌써 황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본, 황국, 당토, 중국, 천축, 페르시아, 아라비아, 유다야 등의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 40도 이북의 땅은 고기를 먹고 가죽을 입어 우리의 에조라는 거죠. 여기 지금의 홋카이도죠. 홋카이도의 그 아이누들. 아이누족과 같으니 중국이 북적이라고 멸시한 것이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독립달단, 몽골, 만주 및 유럽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탄생지, 종교가 탄생한 아시아가 전 세계의 5대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 아시아 중에서도 40도 이남의 지역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아시아 우월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엿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사유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카잔만 그런 게 아니라 사토 노부히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시아와 유럽을, 아시아는 의다, 유럽은 리다. 이거 아주 유학적인 구분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유학에서는 그 유명한 맹자인가요? 맹자의 양해왕 편에 보면은 맹자가 양해왕이 묻죠. 맹자한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왜 하필 리를 말씀하십니까? 그저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답을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의리 논쟁.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의 뭡니까? 그 유묵? 그분이 붓글씨 쓰신 거 보면 견리사의 이런 말 있죠.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해라. 뭐 자본주의 사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이익을 보면은 의를 생각해라. 할 정도로 의와 리를 아주 대별하는 거죠. 의를 존중하면 군자고 리를 쫓으면 소인이다. 이거죠. 그 구분법에 따르면 노부히로는 아시아는 군자고 유럽은 소인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한 사료는 요시다 쇼인,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스승이다 하는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그 미국의 타운샌드 해리스라고 하는 그 총영사가 일본에 와가지고 통상조약을 강요하는 때예요. 1858년에. 이때 미국이 막부에게 통상조약을 강요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시다 쇼인이 의견을 발표해서 타운샌드 해리스한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지금 아직 귀국, 아메리카죠. 귀국에 동조하지 않은 자가 비단 우리 일본만은 아니다. 지금 그대에게, 타운샌드 해리스죠. 약속하노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귀국에 동조했는데도 우리가 아직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잘못을 인정하겠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 동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것이 어찌 난폭하다고 하겠는가? 어찌 우리 잘못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만 동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동조하지 않았는데 라는 식으로 아시아를 확실하게 경역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1858년에 쓰인 거니까 메이지 유신보다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전의 아시아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지구상에서 원래는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역이었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서양의 침입 앞에 같은 피해자라는 인식. 그래서 서양에 대해서 공동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근대 일본의 아시아나 동양 개념이 문화, 인종, 서양 침입의 위기 등의 그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1840년대, 50년대에 이른바 막부 말기 단계에 그 요소들의 토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무슨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갑자기 돌출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3, 40년 전부터 이런 인식이 점차로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밝혀낸 게 그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문제성이 많은 개념이죠. 동쪽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동양.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동서양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동양보다 서양이 먼저 일본에서 나옵니다. 아라이 하쿠세키라고 유명한 에도시대 제1의 유학자죠. 아라이 하쿠세키가 체라미연 서양기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서양이라는 걸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굴 가리키느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들어온 서양인들. 그죠? 서양인들. 네덜란드인. 이런 사람들을 서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쓰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럼 동양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예? 서양이 있으면 동양이 있을 법한데 한동안 동양이란 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말은 있었어요. 중국 문헌에. 그것은 중국 문헌에 근데 동양이라고 나오면은 동양이라고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동쪽에서 바라본 바다. 중국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바다. 그래서 주로 자바 해역 근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은 일본을 가리켜서 동양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양 꾀이즈 하면은 일본 놈들. 그럴 때 일본을 비하해서 부를 때 중국 사람들이 동양 꾀이즈. 지금도 이런 말 써요. 동양 꾀이즈. 그래서 동양이란 말은 사실 중국에서 쓰였던 동양이란 말은 지금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 자바 해역이나 혹은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는 거고요. 이 동양이라는 말이 20세기에 급속하게 유포가 되는데 동양, 이게 동아로도 바뀌죠. 근데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돌출적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 제가 사료를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혼다 토시아키라고 하는 지식인 18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했던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경세비책이라고 하는 책 1790년대에 쓰여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양이란 말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 자바나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과 비슷한 범위를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럽이 동양의 제국의 여러 나라에 최초로 도해한 것을 추론해 보니 언제부터 도해했는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명사 왜국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신정 황제 때 만력, 임진왜란 무렵이죠. 만력경에 처음으로 진화에 도래한 것이 보인다. 그렇다면 동양에 도래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때 동양이라는 게 뭘 가리킬까요? 지금의 동양이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력경에 처음으로 진화에 도래했다. 그렇다면 동양에 도래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진화에 도래하기 전에 서양이 온 어떤 지역,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시아나 타이완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죠. 동양이란 말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해요. 그런데 야마타 마타스케라는 사람이 1800 대략 40년대에 누구예요? 요시다 쇼인의 스승쯤 되는 사람인데 그 요시다 쇼인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에 서양 오랑캐가, 서양이란 말 쓰고 있죠. 날로 강성해져서 동양을 침식하고 있다. 네, 드디어 서양과 동양이 명백한 대치를 쌍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서양이 강성해져서 동양을 침식하고 있다. 인도가 먼저 그 독을 입었고 만청, 청나라예요. 만청이 이어서 그 모욕을 받았다. 여염, 그 기세죠. 여염이 아직 사그라들질 않아서 류큐를 먹으려고, 류큐라는 건 지금 오키나와예요. 쳐들어와서 나가사키에 이르렀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야마다 마타스케는 동양이라는 말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나 있죠. 인도, 만청, 중국,
류큐, 그리고 일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가 동양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1840년대에 지칭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던 사토 노부히로라는 사람도 전화자정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1840년대에 쓰여진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컨대 무굴제국, 인도죠. 무굴제국이 멸망한 것은 실로 동양제국의 대환이다. 천국이 만약 참패하여 땅을 잃어버린 치욕에 발분해서 군신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와신 상담하여 힘써 무비를 날카롭게 하고 만한의 만주족과 한족이죠. 자재를 선발하여 복수의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오랑캐를 쫓아내고 침략당한 땅을 회복한다면 단지 중화의 오욕을 씻을 공훈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동양제국의 대경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아편전쟁 있잖아요. 아편전쟁 직후에 그 사태를 보고 사토 노부히로가 쓴 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무굴제국이 멸망한 때부터 동양의 대환이 시작됐다. 무굴제국이 저기한테 망하잖아요. 누구야? 영국한테. 그리고 천국이 참패했어요. 왜? 아편전쟁에서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만약에 다시 부활해서 서양 오랑캐를 쫓아낸다면 중국의 오욕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동양의 대경사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인도 중국과 일체감, 중국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안보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동양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더더군다나 서양이 하나의 그 기독교 문명이다라고 한 하나의 일체감으로 딱 표상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체하는 동양이 아시아보다 더 신속하게 그 아이덴티파이 되고 있는 경향을 이 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 같은 글을 쓴다 이거죠. 혹은 같은 문명이다. 한자를 공동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 다시 한번 요시나 쇼인의 문장을 인용하면은 외번 통략이라고 하는 주로 외교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사해는 모두 한문을 쓰고 있어서 황국, 일본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서로 말이 안 통했지만 지금은 서로 동문,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되었다. 안남 도원수, 안남이라는 건 베트남이에요. 옛날 그 외교 문서에 안남 도원수 대도통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나라의 국주일 것이다. 그런데 그 서한에 자신의 성명을 쓰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 대장군, 막부 쇼군이죠. 쇼군의 이름의 글자를 직접 거론한 것이 있으니 예의를 잃어버린 게 심하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무릇 안남은 역시 한문의 나라이지 서양 문자, 알파벳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 여기 대장군의 휘를 쓰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 왜? 같은 문자를 쓰는 같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근데 막부가 이걸 알면서도 실책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면서 막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부의 외교의 실책을 공격하는 건데 그 논리가 베트남은 일본과 마찬가지 동문의 나라다. 동문의 나라. 한자를 같이. 이 동문 혹은 동종, 같은 종족이다 라고 하는 동문 동종의 논리는 그 이후에 20세기에도 아주 크게 20세기에 발현을 하죠. 참고로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는 그거예요. 대게. 그 맛있는 거 있죠? 대게. 그 개의 해자인데 개가 이렇게 옆으로 걷잖아요. 여러분 개 이렇게 보시면 개가 해안가 같은 데서 앞으로 안 걷고 옆으로 걷죠. 알파벳이 한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데 알파벳은 이렇게 옆으로 쓰잖아. 아라비아 글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옆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횡으로 왔다 갔다 개처럼 횡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개 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해자. 그러니까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승된다 하는 거죠.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승된다. 그래서 보세요. 이와쿠라 토모미라고 하는 사람은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교토의 그 공경으로서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1870년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조는 최근 국세가 위축되어 떨치지 못하고 있고 조선이 약하고 작다. 그러나 모두 아시아주에 있고 우리 황국과는 동문의 나라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아까 요시다 쇼인이 말했던 그 발상이 이와쿠라 토모미에게 그대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있어요. 1871년부터 73년에 걸쳐서 약 1년 10개월간 일본의 그 고관들이 유럽과 미국을 전부 견학을 하러 가죠. 이때 정부 고관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동양 제국과 서양 열국이 각각 그 국채와 정속을 달리한다는 것은 새삼 여러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동양과 서양이 딱 대비돼서 얘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876년 메이지 유신이 나고 나서 한 8년 후 당시 러시아 주재 공사였던 일본의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일본의 외무 대신에게 보낸 글을 보면,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에노모토가 하면서, 왜냐하면 이 일은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착수하지 않은 일이고, 특히 진화, 안남, 샴은 타이죠. 타이 등 동종민의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을 오로지 우리 일본이 그 성구를 이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드디어 동종, 아시아라는 건 동종이다 라고 하는 동문동종의 인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870년대가 되게 되면은 러시아와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하게 되죠. 그레이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어디에요? 저기 크림반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크림반도, 발칸반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 신강 비구르자치구 그 1, 2지역, 그 다음에 만주, 조선, 요 세 군데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하죠. 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도 거기서 파생된 전쟁이다. 영국 대리인으로서 일본이 러시아랑 싸운 거죠. 그런 세계의 이제 급박한 국제 정세가 되면서 아시아에서는 러시아 경계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가 아시아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철도가 1900년경에 개통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나오는 한편, 일본에서는 아시아가 이제 옛날에 우수한 게 아니라 열등해졌으니까, 서양 세력의 침입하면서 열등해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의 일원이 되지 말자. 아시아의 멤버십으로부터 탈출하자. 라는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운동이 한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흥하회, 아시아를 흥하게 하는 흥하회라는 창설에서 보이듯이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의 일체성을 지키고 아시아를 이끌어서 백인의 침략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룹, 이 두 그룹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만든 얘기는 중일 제휴론 같은 거예요. 중일 제휴. 중국과 일본이 제휴를 해서 태평양 침략을 뿌리쳐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조선이 가장 문제가 될 터인데, 조선은 중국과 일본하고 또는 미국하고 연결해서 러시아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자가 조선에도 유포가 돼서 1880년대에 큰 정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두 갈래 큰 계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타라 입구와 아시아주의. 오늘의 주제는 그 아시아주의죠. 일본에서 아시아라는 개념이 실체를 갖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주의라는 대외 방침,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정치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주로 메이지 정부는 타라 입구 쪽이고 서양화, 서구, 친서방주의
그리고 메이지 정부를 공격했던 바깥의 그 야당 세력들, 반대 세력들은 주로 아시아주의론을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미의 과제로 삼았던 것은 조선과 중국의 근대화 개혁이에요. 조선과 중국에서도 일본 같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근대 국가로 되어야 일본과 조선이 또는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고서 서양을 대척할 수 있는 거죠. 조선과 중국이 너무 약하면은 안 되니까 근대화 개혁을 촉구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서 배운 갑신정변, 김옥균의 갑신정변.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잖아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정부가 참여한 게 아니고 일본의 야당 세력들이, 반정부 세력들이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김옥균 일파를 뒤에서 지원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로는 미야자키 도땡, 이누카이츠 나중에 수상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기타이키, 이런 사람들. 학자로는 교토대학의 동양사학을 창시한 나이토 코하난, 미술사학자 오카쿠라 텐신, 아시아는 하나다. 이런 식의 글이 있죠. 아시아는 하나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종 대결이에요.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단결. 다만 그 황인종은 지금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일본이 주도하고 일본이 맹주가 돼야 된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종론이라는 게 내셔널리즘과 마찬가지로 강한 호소력을 갖잖아요. 야, 우리 황인종이 단결해서 저 코 높고 얼굴 하얀 애들 쫓아내자. 이런 식의 정서적 호소를 하니까 굉장히 호소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순원도 여기에 한때 동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화파들, 뭐 김옥균은 말할 것도 없고 개화파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안중근이죠. 안중근은 여러분 개화파예요. 개화파. 안중근 집안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는 쪽에 서 있었던 그런 무반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천주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개화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하고 나서 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저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안중근 선생이 그 근원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의 민족들은, 자, 동양이란 말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벌써?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스레 지켰을 뿐이지 도무지 한치의 유럽 땅도 침입해 빼앗지 않았다. 이제 아시아 동양의 우월성을 평화주의에서 찾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이는 오대주의 사람이나 짐승, 초모까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맞죠? 명백하죠.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까이 수백 년 사이에 도덕을 까맣게 잊고 나날이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심을 키워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심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계론을 안 의사가 공감하고 있었다. 안 의사로 대표되는 많은 조선의 지신들이 당시에 여기에 공감을 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아니, 일본의 침략 야욕을 모르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따 그 배신감이 나옵니다. 그 폭행과 잔인한 해악이 서유럽이나 동아 어느 곳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악이 차고 죄가 넘쳐 신과 사람이 다 함께 화를 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하늘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동해 가운데 떠있는 조그만 섬나라 일본을 하여금 강대국 러시아를 만주 대륙에서 한 주먹에 때려 눕히게 하였으니 러일 전쟁이죠. 누가 능히 이런 일이 있을 줄 헤아렸겠느냐. 감격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순응하고 땅의 배려를 얻은 것이며 사람의 정에 응답하는 이치다. 안중근 의사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지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왜? 일본 천황의 개전 조서, 전쟁 선언 조서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전쟁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기대를 했었고요. 당시에 만일 한국, 청나라 두 나라 국민 상하가 일치해서 전날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한국과 청나라의 도움이 컸다. 일본이 이기는 데에는. 만약에 이때 안 도와주고 전날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을 배척하고,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명성황후 시해, 그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어떻게 일본이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한청 양국 국민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본 군대를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운수, 치독, 정탐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줬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할 때 일본 천황이 선전포고문에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고 했으니 이 같은 대의가 청천백일의 빛보다 더 밝아서 한국과 청나라 국민들은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나 이를 막론하고 일치해서 도와줬다. 그 뜻을 따랐다 이거예요. 믿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주제랑 관련된 안의사 얘기가 나와요. 일본과 러시아의 다툼이 황백인종의 경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난날의 원수졌던 심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도리어 큰 하나의 인종, 사랑 무리를 이루었으니 이도 또한 인정의 승리라 가히 합리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그죠? 이게 동서양 인종전쟁이어서 당연히 황인종인 우리 한국과 청나라 국민들은 러시아 백인종에 맞서 싸우는 같은 황인종 일본을 도왔다. 인종론이죠. 인종론. 동종론. 통쾌하다 장하다 수백 년 동안 행악했던 백인종의 선봉을 러시아 북소리 한 번에 크게 부수었으니 가히 천고의 희귀한 일이요 만방이 기념할 자취다. 당시 한국과 청국 뜻있는 인사들이 기약 없이 함께 기뻐해 맞이하는 것은 일본의 정략이나 이를 헤쳐나감이 동서양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가장 뛰어난 대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시원스러운 일이다. 동서양 이런 말 나와요. 동양과 서양의 대립으로 러일 전쟁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슬프다. 천만번 의외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한 이후로 가장 가깝고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자 동종론 또 나오죠. 한국을 억압하여 조약을 맺고 만주 장춘 이남의 조차를 빙자하여 한국을 점거하고 말았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심이 호련히 일어나서 일본의 위대한 명성과 정대한 공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만행을 일삼는 러시아보다도 더 못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거사의 이유를 쓴 글이지만 우린 여기에서 안 의사가 당시 러일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낸 프레임, 그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지식인, 안 의사를 비롯한 조선 지식인들이 기대했던 동서양 프레임이 변질되었구나 하는 것을 안 의사가 통렬하게 느낀 거죠. 안 의사의 거사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한국의 독립에 대한 배신, 그 다음에 일본 아시아주의의 변질. 어떻게 변했느냐? 일본에 의한 지도를 강조한 나머지 침략 지배로 변질했어요. 자, 아시아는 그냥 일본이 다 퉁쳐서 다 할게. 한국도 필요 없고 중국도 필요 없고 니네 아직 개혁도 못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일본이 그냥 아시아를 다 알아서 할게.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일본주의죠. 아시아주의가 점점 일본주의로 변질되어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그 징표가 된 것이 을사보호조약과 21개주 요구. 그죠? 요 두 조약으로 한국과 중국을 배신한 거죠.
그러면서 도쿄 교토 제국대학에는 동양사학과가 설치가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다스려야 하는 지역, 침략해 들어가야 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그곳에 그 낯선 문명, 지리, 습속, 문화를 공부하기 위한, 그리고 그 침략의 지배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 분야로서 동양사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동양사학과라는 것이 이 양제국대학에 설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양담론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토요라고 하는 일본식 동양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일선 동조론 같은 거, 조선과 일본은 조상이 같다. 만선사관, 만주와 조선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만몽사관, 만주와 몽고까지 합쳐서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동양 담론이 학술적으로 서포트가 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동양 이데올로기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서양은 물질 문명인데 동양은 정신 문명이다. 그죠? 우리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죠? 서양은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불교, 유교 같은 정신 문명이 앞서 있다 하는 거. 근데 동양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유교나 불교의 발상지가 거기고. 근데 일본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문화 중심이라는 거는 이동한다. 중화,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동하는데 지금 20세기 초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과 인도 혹은 조선에서 앞서 성장했던 동양 문명이 쇠퇴하고 그 문명이 일본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일본은 거기다가 근대 서양 문명의 좋은 점까지 빨아들여가지고 그 혼합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조선의 문명 플러스 서양 문명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이거를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재편성, 다시 소화시켜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게 뭐냐? 동양 문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주인은 인도나 중국이 아니라 뭐예요? 일본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본적인 개념이죠. 가장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인 개념이 동양이에요. 따라서 일본인이 만들어낸 이 동양 문명으로 서양 문명에 대항해서 동양을 지키고 서양을 교화시키는 것이 일본 제국의 사명이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동양 문명을 강조하면 혹은 동양이라는 단위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조선, 중국, 만주국,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개별 국가가 뭐가 중요하냐? 통합하자. 지금 EU가 유럽 각국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일본도 야, 우리 동양으로 다 통합하자. 주권 국가의 그 자율성, 주권 그 개념은 좀 차치하고 동양이라는 걸 앞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꼭 나쁜 개념만은 아니에요. 악용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데올로기적 기반 하에 여러분 잘 아는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정치 체제가, 국제 체제가 마침내 실현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동양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개념에서부터 전 세계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국제 질서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3년에 대동아 회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대동아 회의. 이게 도조 히데키, 일본 수상이죠. 그 다음에 왕정위, 중국 남경정부, 괴뢰정부의 수반,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대동아
회의를 한 거예요. 중국, 인도, 베트남, 만주국. 희한한 회의를 한 거죠. 이건 뭐예요? 백색 인종을 황색 인종이 타도하겠다. 그리고 그게 현실로 드러난 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죠. 근데 일본은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 안 불렀어요. 대동아 전쟁. 지금도 일본의 우익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죠. 아시아를 위한 전쟁이었다. 아시아인들이 다 합심단결해서 서양을 미영을 중심으로 한 또 서양을 대적했던 전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지금도 기억하는 일본의 우익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네이션 스테이트끼리 하도 이렇게 싸우니까 뭐 지역 공동체 같은 동아시아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 공동체 같은 어떤 구상을 말을 하려고 해도 항상 이것 때문에 이 혐의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대동아 공영권을 재창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대동아 공영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팔괭이로라는 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국과 만주국, 진화, 중국의 강고한 결합을 근간으로 대동아 신질서를 건설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주는 자기가 만주국이라고 괴뢰 국가를 스스로 세워갖고 일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고, 중국은 지금 37년에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8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강고한 결합이에요. 남경의 왕정이 괴뢰 정권 세워놓고 걔네를 상대로, 또 조선은 1910년에 합병한 이래로 지금 30년 동안 독립을 허용치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아시아 담론이, 동양 담론이 큰 지지를 얻기가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쭉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 지도를 보시면 만주국이 있고 일본 여기까지 차지하거든요. 그렇지만 중화민국이 장제스를 비롯한 여기 동남아시아도 다 차지하죠. 장제스를 비롯한 중화민국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버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아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갈 칼럼 내용이 이거예요. 대일본 제국은 중화민국 때문에 망했다. 미국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중화민국이 여기서 중일전쟁 이래로 8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일본 군을 여기다 발을 묶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주제로 칼럼을 쓰니까 생각나시면 금요일 날 동아일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구상했던 대동아 공영권이 이래요. 여기는 각종 원자재, 석유, 니켈, 고무, 철, 원자재들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서양이랑 맞서서, 소련, 그다음에 영미 제국주의에 맞서서 대동아 공영권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발상인 거죠. 그죠? East Asia Core Prosperity. 대동아 공영. 여러 각종 인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중심에는 일본 군인이 있죠. 우기를 들고 일본 군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 군인이 각 인종들을 보살피고 있는 장면. 여기도 우편대 각 나라의 여인들이 춤을 추는데 여기 조선인도 있잖아요. 가운데는 또 일본인이죠. 항상 일본 중심의 아시아. 뭐 일본이 건전한 헤게모니를 갖고 했으면은 뭐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건전한 리더십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배를 하려고 했으니까, 첫째 중국의 내셔널리즘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 정책을 했다 하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에 진주해서도 각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서구 제국주의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가서 지배를 하는, 그리고 전쟁에 이용하는 이런 현실로
결국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주의와 동양이라는 개념에 한때 안중근 의사가 기대를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일본 민족주의에 이용되는 식으로 전개됨으로써 결국은 아시아주의, 동양 문명의 파탄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본의 패전, 1945년에 패전하고 지금 7, 80년 동안 아시아주의라든가 동양 문명이라든가 이런 게 금기시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인 사회에서 그게 잘 논의가 안 됩니다. 논의를 하려면 대동아 공영권 하자는 거냐 이런 반론에 금방 정치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건전한 의미에서의 아시아주의 혹은 동양 문명의 논의조차도 봉쇄되어 버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아시아주의나 동양 문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경위를 우리가 좀 알고서 앞으로 이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갈 때 어떤 아이디어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이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중국은 또 자기가 너무 큰 나라니까 중국이 나서면은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죠. 근데 한국은 전과도 없고 또 다른 나라에게 뭐 위협을 가할 정도의 덩치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지역 질서에 활용할 수 있을 어떤 방도를 찾는 것도 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